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효 문제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 문제는 북의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전의 여타 북의 황제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는데요. 아주 철저한 한족 문화주의자였습니다. 즉, 효 문제는 선비족이었지만 한족의 문화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수도 이전이죠. 당시 북위의 수도는 평성이었는데 오늘날 대동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대동시인데 그 당시 북위의 수도 평성입니다.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을 보더라도 평성이 굉장히 북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 문제는 평성의 날씨가 춥고 6월에도 비와 눈이 내리고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의 수도인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에 치우쳐 있는 평성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낙양이 더 따뜻하겠죠. 자, 낙양 같은 경우는 이곳 평성보다 훨씬 아래에 있죠. 이곳이 낙양이죠. 자, 거리를 살펴보면 대략 600km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낙양이 평성보다 600km 남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낙양은 장안과 더불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죠. 그러나 수도를 옮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진통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효 문제는 신하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를 옮기려는 계책을 세웁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남제를 침공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이런 뜬금없는 소리에 여러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특히 삼촌인 임성왕 탁발증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에 효 문제는 탁발증을 조용히 불러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평성은 전쟁하기 좋은 땅이지 다스리기 좋은 땅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용하여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려 한다. 라고 말이죠. 이에 탁발증은 수도를 옮기는 일에 찬성을 합니다. 결국 효 문제는 남방 정벌군 30만 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장마가 와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었거든요. 북위의 군대는 45일 걸려서 겨우 낙양에 도착합니다. 정벌 초반부터 날씨도 안 좋고 길도 진흙탕이 되자 당연히 정벌에 대한 회의적인 의론이 일어납니다. 삼장제를 건의했던 이충이 천하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오직 폐하만이 원하신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반대를 하자 효 문제는 그제야 본심을 드러냅니다. 짐이 이번에 성과 없이 군대를 물리면 부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따라서 수도를 이곳 낙양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왼쪽에, 반대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 이 말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으면 훗날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라도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은 전쟁보다는 차라리 수도를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선비족 공신들은 낙양으로 이사하는 것을 싫어하긴 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마지못해 찬성을 합니다. 전쟁만큼 피해가 크고 소모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죠. 신하들의 찬성을 얻어낸 효 문제는 낙양에 도읍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평성에 남아있던 선비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전부 크게 놀랍니다. 당연하겠죠. 전쟁하러 간 효 문제가 갑자기 낙양에 짱박혀서 수도로 삼겠다고 하니까요. 효 문제와 사전 모의를 했던 탁발증이 놀란 선비족들에게 복음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 그들도 복종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효 문제가 진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를 예상하고 더 큰 사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죠. 전공법이 아닌 원칙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치통감에는 수도 이전의 목적이 풍속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효 문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방의 땅은 풍속이 미련하기 때문에 한족의 풍속이 강한 중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말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효 문제는 본인이 선비족이지만 선비족의 문화를 야만스럽게 보고 평가절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준이 높은 한족 문화를 동경해서 선비족도 그런 풍속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표 문제의 수도 이전의 이유는 첫째, 추운 날씨가 싫어서다. 둘째, 선비족의 풍속을 바꾸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표 문제는 인사정책에도 손을 댑니다. 기존에는 관리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총 3번 평가받는 9년째가 되면 승진, 해고 등을 결정했었거든요. 근데 표 문제는 승진, 해고를 3년째 평가할 때 그때 결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능력 있는 자는 빨리 승진시키고 무능한 자를 빨리 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생 탁바루가 여러 관직을 겸했었는데 그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관직에서 해고하고 해자태보라는 직책만을 줍니다. 천도에 도움을 주었던 숙부 탁발징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만해졌다는 이유로 직책에서 해고시켜 버립니다. 표 문제의 개혁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북위 사람들에게 호복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호복, 즉 북방민족들의 전통 옷을 입는 것을 전면 금지시켜 버린 것이죠. 대신 한족처럼 옷을 입도록 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야야 너희들 한복 입지 마. 청바지에 면티 입어. 이제부터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자, 보시면 지금 이 옷이 한족들의 의복이잖아요. 여기 소매, 이 팔 부분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옷이 축축 늘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옷의 특징은 그냥 평상시 그냥 걸어 다니거나 그냥 앉아서 쉴 때나 평상 행동할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뭔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쓴다거나 사냥을 한다거나 말을 탄다거나 이럴 때는 또 대단히 불편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옷이 호복이거든요. 북방 유목민들이 입던 옷인데 보면 소매 부분이 굉장히 팔에 딱 달라붙게끔 돼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옷은 뭔가 말을 타거나 사냥하거나 활동하기에 굉장히 편한 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효 문제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이제 전면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효 문제의 이런 지시에 거의 모든 선비족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래도 호복이 원래 입던 옷이라 편한데 갑자기 이걸 바꾸라?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가다 아저씨들에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선비족들도 이와 비슷하겠죠? 다음 해가 되자 효 문제는 남제를 정벌하려고 대군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진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효 문제 하면 한화 정책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는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실시했던 사람입니다. 즉 남제와 많은 전쟁을 했었죠. 효 문제는 국경인 회수를 건너서 수양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수양을 지키던 남제 장수 소요창이 신하 최경원을 효 문제에게 보내서 왜 침략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효 문제는 남제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를 묻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당시 남제 황제는 명제 소란이었거든요. 근데 소란이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황제였던 소소문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제위에 올랐었던 겁니다. 효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죠. 최경원은 논리정연하게 효 문제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효 문제는 최경원이 워낙 말 잘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선물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효 문제는 수양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동쪽의 종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종리를 공격하였지만 함락되지 않고 북위 군사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이에 신하들이 정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효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효 문제는 돌아가는 길에 공자의 고향인 노성, 오늘날 곡부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거기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자의 자손 4명, 안회의 자손 2명에게 이 관직을 내려줍니다. 안회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여담으로 제가 20대 때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안회였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면 효 문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죠. 한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당연히 유교죠. 유교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공자고요. 효 문제가 그런 공자와 안회의 자손들에게 관직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한족 문화를 숭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가에 난 이후에 이민족 군주들 중에 이렇게 효 문제처럼 행동하는 황제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효 문제는 다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번에 선비족 언어를 금지하고 한족어를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어만 써라는 거죠. 대신 30세 이상인 사람은 봐주고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한족어를 쓰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관직에서 해고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만일 오늘날 30세 이하 국민에게 한국어 쓰지 말고 전부 중국어를 쓰라고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연인끼리도 사랑해요 라고 말 안 하고 와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이제 선비족들은 옷도 한족처럼 입어야 해. 말도 중국어로 해야 해. 이건 뭐 선비족들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언어라는 게 원래 모국어를 써야지 생활이 편한데 되지도 않는 영어, 중국어를 써야 한다? 이건 뭐 완전 지옥이 따로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뭔가 효 문제의 개혁 정치는 너무 급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효 문제가 대범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 문제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태생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장도 잘 쓰고 글을 한번 쭉 쓰면 수정을 안 해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갈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사람 자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야 워낙 총명한 사람이니까 글도 쉽게 배우고 한족 문화가 쉽게 습득이 되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배움이 좀 늦고 또 공부와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효 문제처럼 한족어를 사용하고 한족 문화를 수용한다? 이는 사실상 너무 힘든 일입니다. 효 문제는 또 검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화림원에 놀러가서 경양산을 둘러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화림원과 경양산은 전부 위나라 명제, 조예가 만든 것이거든요. 조예는 조조의 손자죠. 조예는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황제죠. 신하들이 화림원과 경양산을 수리해서 꾸미자고 하니까 효 문제는 위명제 조예가 사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천하를 잃었다면서 본받을 것이 못 된다고 일축해버립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효 문제는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황제로서의 자세도 훌륭합니다. 근데 뭐랄까 선비족들과 너무 맞지 않는 선비족의 명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효 문제는 멈출 줄 모르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전의 선비족 관리들은 조정에 등청할 때도 호복을 입었었거든요. 또 경제생활은 대부분 물물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나 관청에서 일을 볼 때는 한족처럼 관복을 입고 경제생활도 돈을 사용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옷이 이 관복이죠. 자, 이제 선비족 관리들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선비족들은 꿈에서도 효 문제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완전 질려버려서. 또 그는 탁발 선비족의 뿌리인 탁발씨라는 성씨도 바꾸어 버립니다. 한족의 이름처럼 성을 원씨로 정합니다. 자, 원래는 이 탁발이었는데 지금 원으로 바꾸는 거죠. 뭐 효 문제 말로는 토덕이 어떻고 토덕은 만물의 근본이어서 원씨로 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효 문제의 이름은 탁발괭에서 원괭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괭. 효 문제의 버릇 중 하나는 자기가 좋다고 여긴 것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거죠. 그는 선비족 신하들에게도 성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선비족 성씨들 중 발발씨는 장손씨로, 달해씨는 해씨로, 을전씨는 숙손씨로, 구목릉씨는 목씨로, 북고씨는 유씨로 바꾸게 하는 등 이때 수많은 선비족 성씨들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딱 들어봐도 선비족스러운 성씨들이 한족처럼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선비족 성씨들 중에 탁발씨 말고도 다른 성이 있냐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기록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밑줄까지 쳤었는데도 까먹고 있었네요. 저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효 문제는 문벌 귀족들을 대단히 중시했었는데 당시 명망이 있던 여러 한족 가문의 딸들을 간택하여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한족 스타일, 뭐 그런 셈이죠. 효 문제의 이러한 조치들은 조위와 서진, 공진 때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북위에서는 범양노씨, 청하 최씨, 평양정씨, 태원왕씨, 조군이 씨가 최고의 5성이었는데 효 문제는 이들 가문을 중시해서 발탁합니다.
즉 5대 가문 문벌 위주의 인사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충이 효문제에게 질문을 합니다. 관직과 좌귀를 설치하는 것은 부귀한 집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까? 이에 효문제는 잘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이충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폐하께서는 오직 문벌 가문의 사람들만 골라 뽑으시고 재능 있는 자들은 왜 발탁하지 않으십니까? 전국을 찌른 질문이죠. 효문제의 인사정책은 결과적으로 문벌 귀족이 판을 쳤던 위진시대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 최호가 남조를 모방하고자 후풍관인법을 이용하여 문벌 귀족을 등용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마광은 효문제처럼 현명한 사람도 이런 폐단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하고 세상의 관습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마광의 이 말에 진짜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총명한 사람들도 많은 폐단을 저지르고 관습에 매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효문제 같은 인물들도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시대의 폐단과 관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대로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고 부담이 덜하거든요. 무언가 시대를 타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도 크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왔던 관습 그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효문제는 일 처리 방식이 제갈량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직접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피고 관청의 모든 부서의 일을 일일이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낮은 관직에 있던 종영이라는 신하가 이것에 대해 간언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효문제는 그 상소문을 쭉 읽어보고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종영이라는 놈이 어떤 인물이기에 짐의 일에 대해 간섭을 하는가? 효문제 같은 성격은 참 고치기 어렵죠. 이런 부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가 직접 손을 대고 간섭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통제의 욕구가 강한 거죠. 그게 비효율적이고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고 말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효문제가 명군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일했던 관리들은 아마도 참 피곤했을 겁니다. 이제 효문제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문제는 아들인 태자 원순과 갈등을 겪습니다. 태자 원순은 아버지와 달리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호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효문제의 눈에는 이런 태자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원순은 또 몸이 뚱뚱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체구가 이렇게 비대하다 보니까 더위를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운 낙양을 떠나서 시원한 북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효문제가 풍산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태자 원수는 이 틈을 타서 아버지 몰래 평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그냥 가지 않고 평소 간언을 자주 했던 신하 고도열을 직접 죽여버립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는 김에 너는 죽여놓고 가겠다. 뭐 그런 거죠. 원순이 이제 성을 나가려고 하는데 성궁을 수비하던 중령군 원엄이 궁궐문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원순의 탈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효문제는 이 보고를 받고 원순에게 곤장 100대를 쳤는데 완전 초죽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순은 곤장을 맞고 뻗어버렸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장맛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역사왔던 다큐에서 봤는데 보통 10여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근데 100여 대나 맞았으니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원순이 단순히 평성으로 가려고만 했었는지 아니면 평성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원순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효문제는 원순의 행동을 반란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문제는 결국 태자 원순을 폐서인으로 삼고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배고픔과 추위를 겨우 면할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주 박대한 것이죠. 효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하는 것이 워낙 급격하다 보니까 불면 세력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목태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목태는 효문제에게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풍태후가 살아있을 때 효문제를 폐위시키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효 문제가 폐위되지 않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 바로 목태였습니다. 효 문제에게는 은인인 셈입니다. 효 문제도 그런 목태를 총애했었거든요. 근데 효 문제가 뜬금없이 낙양으로 천도하지를 않나, 선비족들이 아닌 한족 유학자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질 않나, 점점 행보가 선비족 같지 않거든요. 이로써 목태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효 문제에게 병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면서 북쪽 항주자사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효 문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거든요. 목태는 북쪽으로 가서 효 문제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대부분의 선비족들이 가담을 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효 문제는 원징을 보내서 이 반란을 평정하게 합니다. 이 원징은 효 문제의 수도 이전을 도운 효 문제의 삼촌인 바로 그 사람이죠. 효 문제의 성씨 개혁에 따라 이제 탁발징에서 원징이 된 것입니다. 원징은 반란의 무리들에게 화가 되는 일과 복이 되는 일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예전에도 수도 이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했었는데 이 원징이 설득을 참 잘하는 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징의 활약으로 인해서 반란군들이 와해되고 반란을 평정하게 됩니다. 비록 반란은 평정되었지만 효 문제의 정치가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신흥공 원비는 효 문제의 한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항하기도 합니다.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붉은색 관복을 입고 일하는데 오직 원비만은 호복을 입고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나마 관도 쓰고 띠도 메었으나 그것도 바르게 착용한 것이 아니라 멋대로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러나 효 문제는 원비가 황실의 원로이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봐준 셈이죠. 원비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효 문제가 자기의 개혁들을 모든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죠. 만일 모든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아마도 반란은 끊임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원비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던 효 문제는 폐위된 태자 원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령을 어기고 소란을 피웠던 패태자 원순에게 죽음을 내립니다. 원순은 패서인이 된 이후에는 불교에 집중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참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원순이 반역을 모의한다고 밀고 하자 효 문제는 아들 원징에게 죽음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효 문제가 원순을 죽이고 싶었는데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던 차에 영모고변이 일어나자 이를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조사해봐도 원순이 불교에 빠져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효 문제는 그에게 반드시 자기 뜻에 부합해야 한다고 충고했던 것이나 원순을 패서인으로 삼으면서 아버지를 배신한 태자를 죽여야 한다고 스스로 말했던 점, 또 원순으로 인해 또다시 영가의 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효 문제는 원순의 낙양 탈출 사건을 반란으로 판단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효 문제는 신하나 아들 입장에서 섬기기 참 어려운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인물로 느껴지네요. 이럴 때는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윗사람이야 힘이 있으니까 윽박 지르고 위력을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분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저 당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죠. 실제로 원순이 처음 패서인이 될 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 효 문제에게 올렸었는데 중간에 신하들이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었거든요. 비록 원순이 뛰어난 아들은 아니었으나 나름 억울했던 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기준이 높은 한족 같은 선비족 황제인 아버지와 공솔한 아들 사이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평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